안녕하세요.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고요.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항상 그렇듯 강의 중에 나오는 종목은 추천이 아니고 자료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꼭 검증해서 확인해서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채널과 저는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또 안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최근 들어서 보면 극단적인 쏠림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을 만나 뵈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종목 한 개가 10배짜리가 터져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신 분들도 봤고, 또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제일 핫한 건 이거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걸 꿈꾸고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한 종목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보단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더 이게 쉽지 않았는데요. 보면 올해 핫한 주식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거의 1년 전 대비해서 15배, 올해만 오른 것만 해도 엄청나게 올랐죠. 에코프로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30조니까 굉장히 주주도 많으실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수익률이.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루닛도 있습니다. 루닛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주식입니다. 루닛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고요. 또 금양이라는 회사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년 전 대비해 5,000원이니까 25배 올랐습니다. 7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시총이 크니까 주주분들도 많고요. 최근 기사에서는 그래서 이 기사가 눈에 뜨죠. 에코프로 공매도가 1,000억 청산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기사입니다. 2021년도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게임스탑이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공매도, 개인들이 공매도까지 다 굴복시킨 사건입니다. 게임스탑 잘 올랐고요. 지금도 초기 주가보다 많이 올라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 그랬냐 라고 보면, 지수는 코스피가 20%, 코스닥이 30% 정도 올랐지만 지금 KB금융을 보시면 1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실적은 좋았는데 이런 20조짜리가 똑같고요. 걔만 그러냐? 아닙니다. SK텔레콤은 빠졌습니다. 이 시총도 10조짜리고요. 1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20% 이상 빠졌으니까 답답한 거죠. 네, 답답한 겁니다. 과거에는 또 어땠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는 셀트리온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신 분도 만났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냐? 3만원이 30만원 같잖아요. 10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억 산 분은 20억이 된 거죠. 저 이 주식 몇십억씩 갖고 계신 분들 뵀었습니다. 한 종목으로. 그 이후의 소식은 잘 모르고요. 그러면 그분만 만났겠냐? 제가 아닙니다. 이 주식도 만났습니다.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은 과거에 4,000원에 있던 게 단기간에 한 2년 만인가요? 10만원이 갔으니까 한 20배 정도 오른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뭐 좀 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종목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신 분들을 저는 계속 만났고 앞으로도 또 볼 겁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제가 그런 성향인지 그래서 몰라도 계속적으로 매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제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도 결국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를 저도 원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료는 미국 소득 상위 1%의 비중입니다. 소득입니다. 소득은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줄어들죠.
경기 침체가 오면 소득은 툭툭 떨어지겠죠. 왜냐면 우리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경영자라던가 아니면 고소득층,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그런 직종일 텐데 경제가 나빠지면 그들은 훨씬 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알바보다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툭툭 내려오지만 궁극적으로 1980년부터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비중, 그러니까 10%가 거의 19%, 20%가 됐으니까 소득 상위 1%의 비중이 20%까지 늘어난 이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는 11%입니다. 미국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그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여기 한 8.5% 정도의 안정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위 소득 1%의 비중이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산 상위 10%는 어떨까 보면 자산은 35%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상위 10%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35%.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우상향하고 있고, 경제 위기 때도 뭐 그렇게 심한 변동 없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보시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통계치가 여기부터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요게 2배 이상. 그러니까 소득 상위보다 자산 상위가 훨씬 더 많고, 여기는 1.5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은 그렇게 격차가 엄청 심하진 않은데 계속 심해지고 있지만 자산이 엄청나게 지금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양극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그 쏠림과 상관없이 우리가 적정한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니까 계속 이런 걸 잘 알고 거기에 대응하면 되겠죠? 자, 보시자고요. 또 이게 지금 재밌는 것들인데, 10년 동안 부채 부담이 미국은 리먼 사태 11%였는데 지금은 7.7%. 그러니까 리먼 사태라는 엄청난 부동산 문제를 겪고 나서 가계부채 상환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 이탈리아 가계부채도 리먼 사태 지나서 줄었죠. 다만 호주, 캐나다는 굉장히 빨리 상승했고 한국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이 오른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호주, 캐나다, 한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호주가 아주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보면 최고점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2008년 대비해서는 약간 낮아요.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데 한국은 2008년도 대비해서도 별다른 부동산의 위기 없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약간 내려왔지만 어쨌든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치 대비, 그러니까 2008년 리먼 사태 대비해서 오른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보입니다. 그것만 양극화냐? 아닙니다. 지금 집값이 보시면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이 5배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양극화가 돼 있고 앞으로도 이것들은 좁혀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값만 그러냐? 집값뿐만 아니라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역시 서울 등 대도시들은 그나마 난데 중소도시들은 완전히 마이너스로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역시도 양극화가 되고 있고, 그것만 그러냐? 경매시장도 그렇습니다. 경매시장은 어떻게? 노원, 도봉, 강북은 유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기사입니다. 7월 8일 기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울 시내에서도 양극화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을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그러니까 대형사죠. 대형사는 부채가 줄었습니다. 금융 비용이 늘어나니까 부채를 줄여서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비싼데도 재무 구조를 할 방법이 없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도 이렇게 우량 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고요. 걔만 그러냐? 저축은행도 그렇습니다. 저축은행도 보시면 상위 10개의 저축은행하고 11위에서 69위까지의 저축은행의 자산 차이, 그러니까 10개하고 10개하고를 합해봤더니 10개가 더 많은데 그 차이가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큰 애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소득분위는 1분위가 제일 저소득층이고 10분위가 높은 건데요. 보시면 10분위가 부채 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우측을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부채 보유 비중인데요. 이게 70%입니다. 그러니까 10분위 상위 소득 계층이 부채가 많이 갔다. 부채 보유 비중이 많고 소득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득 대비해서는 오히려 1분위가 많은데 부채는 높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산이 많고 그 자산을 부채로 취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은 부채를 많이 쓰고 있고 그걸로 자산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또 더 그런데요. 처분 가능 소득이 분위별로 봤을 때 5분위가 6.8905 그죠? 지금 2022년에는 6.2였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다?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1분위는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입니다. 그 격차가 지금 보면 1분위는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만 원과 689만 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코로나 시국에는 1분위한테 지원금을 직접 줬으니까 그 격차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시 격차는 벌어지더라라는 거고 지금 2분위, 3분위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격차들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자산이 몰리고 상위의 소득이 몰리는 것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부자들의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들이 부자들한테 몰린다는 얘기는 그 자산 시장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 돈들이 부자들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듯이 부자들이 배팅하는 자산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가 5배 차이니까 서울에 한 채 살 걸로 지방에 5채 사니까 야 이게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강남 그리고 도노강의 격차가 벌어지니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격차가 심화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점점 더 부가 부자들한테 쏠리고 상위에 있는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자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